회사 돈 1,880억 원을 빼돌려 잠적했던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이 어제 오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난달 31일 이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지 5일 만입니다. 이외의 사건 사고 소식 이호영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1,880억 원 굉장히 많은 액수가 됐는데 어제 체포가 됐습니다. 이 씨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고요? 네, 지금 1,880억 원이라는 그 금액 자체가 사실은 그 사회에 주는 파장이 상당한 사건인데요. 지금 이 씨 같은 경우는 어제 밤 9시경에 일단은 체포가 됐고 네. 그 체포 작전에 투입된 그 경찰들만 지금 강서서 5개 강력팀에서 20명 넘는 수사관이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신처의 아래층에 이제 은신하고 있다가 체포가 됐고 어쨌든 체포가 된 이 상황에서 네. 횡령 혐의 자체는 대부분 지금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특히 680억 원어치의 금괴도 구입을 또 하고 또 건물도 사서 아내나 여동생한테 주고 이렇게 돈을 다 썼단 말이죠, 거의 다. 그러면 이걸 과연 찾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 그렇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도 피해자고 네. 그다음에 회사의 주주들도 피해자거든요. 이런 피해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대목은 지금 이 용의자 이 씨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회사가 받은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요. 지금 그 경찰에서는 이제 이 씨가 빼돌린 그 돈, 금괴도 사고 집도 사고 그 집을 또 증여도 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범죄 수익이 그대로 있으면은 이제 나중에 보면은 몰수 판결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처벌과 부대에서 이제 몰수 판결이 나오는데 그 이제 범죄 수익이 다른 재산으로 변화되어 있다. 예. 예를 들어서 금괴도 사고 집도 사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름도 옮겨지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빼돌린 돈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재산으로 변화돼 있으면 이런 경우는 이제 몰수를 할 수 없고 추징을 합니다. 그 금액 상당의 금액을 추징하는데 그 추징도 결국은 용의자 이 씨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재산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일부 빼돌렸고 그것들을 또 빼돌렸다라는 건 누군가 타인 명의로 지금 이제 변화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 타인들이 또 써버린다. 이러면은 나중에 형이 확정될 때 몰수 추징이 아예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경우는 기소하기 전에 미리 이제 기소 전 추징 또는 몰수 보전 재판 신청을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지금 그것을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이제 기소 전에 몰수 또는 추징 결정을 하거든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은 이제 민사 재판에서 가압류라고 또 이제 생각할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어떤 계좌가 있으면 그 계좌에 있는 돈을 뺄 수 없고 그다음에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처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동결시켜 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씨에 대한 재판을 통해서 이 씨가 실제로 빼돌린 재산들이 맞다라고 인정되면 미리 지금 동결시켜놨던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알려져 있는 재산이 명의가 변경됐거나 돼 있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걸 알 수 없는 부분은 또 추징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예 은닉되어 있다. 아예 은닉되어 있다. 그러면은 당장 추징하기 어려워서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두환 씨에 대한 예전에 그런 이제 그 추징금 29만 원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했죠. 29만 원밖에 없다라고 해서 진짜 거의 10년 넘게 계속 추징하고 일부 찾아내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이제 추징하지 못한 재산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사건도 혹시라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 씨, 그다음에 이 씨의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공범에 대한 어떤 수사도 중요하지만 네. 이런 은닉되어 있는 자산을 신속하게 회복하는 이러한 좀 절차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벌써 상장도 돼 있고 굉장히 탄탄한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한 명의 직원이 거의 1,900원 가까이의 돈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아무도 모르게. 네. 이것도 의심스러운데 가족이 했던 얘기가 좀 이상해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더 봐야 됩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 씨의 가족은 이 씨 혼자 이 1,880억 원을 빼돌린 게 아니라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네. 또 일부 언론 보도에는 이 씨의 변호인이라는 이제 변호사의 입장이 좀 보도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보니까 이제 이 씨가 이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이제 팀장 직급인데 팀장이라고 하면 실무진이니까 이 실무자 한 명이 이렇게 돈을 다 빼돌리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의 그 자산을 빼돌렸는데 회사에서 몰랐던 이유 하나가 이제 그 계좌의 잔고 내역을 위조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것 위조하는 것을 팀장이 하는 것을 위해서 모를 수가 없다라는 좀 주장을 변호인이 하고 있어서 네. 결론적으로 뭐 결론을 지금 지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수사 및 재판에서는 그 이 씨의 범행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씨의 이러한 범행을 혹시라도 같이 실행 행위를 분담을 했다라고 하면 공범이거든요. 공범이 있는지 아니면은 공범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그 관리 책임 그러니까 결국은 경영진에서 제대로 관리 책임을 다 했었는지 이러한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이제 어떻게 판단되느냐에 따라서 용의자 이 씨의 처벌 문제도 그렇지만 지금 보면은 소액주주들이 막 그 소송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샀던 주식 자체가 제로가 된다, 상장 폐지가 된다 그러면 손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네. 회사에 소송 걸 수 있습니까? 소액주주들? 그렇죠. 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횡령 사건의 1차 피해자는 회사이고요. 네. 그다음에 2차 피해자들은 그 회사의 주주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주들이 회사에 대해서 회사 운영을 엉터리로 해서 이런 자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결국은 그 회사의 경영진, 이사들이거든요. 그렇죠. 이사들이 어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요 의무를 다하지 못한 그러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그 주주 대표 소송을 이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네. 근데 회사에서 그러한 주주들의 청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회사를 위해서 이러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사를 상대로 주주 대표 소송 또는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아마도 그러한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그 주식이 상장 폐지까지 이제 된다라면 좀 최악의 상황이고 네.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손해가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1,880억 원을 빼돌렸고 예를 들어서 그중에 일부가 환수되지 않으면 결국은 회사의 자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고 그렇죠. 또 회사의 어떤 그런 공시, 경영상의 그런 다양한 뭐 공시 같은 것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가가 지금 회복되지 않을 그러한 손해가 계속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주주 대표 소송 또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악의 상태인 이제 상장 폐지까지는 안 가야 될 텐데 네. 그렇지 않더라도 주주에 대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네. 그걸 빨리 이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본다면 좀 됐습니다. 한 1년 정도 된 사건인가요? 이게 한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자기 여자친구를 때려서 숨지게 했죠.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 어머니가 청와대에 청원을 했던 내용인데 좀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죠. 많은 분들이 또 기억을 하실 수 있게. 이제 이 여자친구를 좀 제가 이게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사건이 기억이 나요. 이제 여자친구를 마포 오피스텔 그 폭력 사건이라고 그때 이제 막 뜨고 엘리베이터. 예,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갔던 사건인데 보면은 실제로 그 이제 이 남자 친구라고 이제 표현하기보다는 가해자, 용의자가 그렇죠. 이 여자친구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그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했고 저 당시에 지금 보면은 뒤에 벽이 대단히 단단한 그 약간 그 돌로 된 그런 벽에 지금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데도 막 마구 폭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한 그런 잔인한 폭행을 했고 보면 의식이 없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질질 끌고 가서 네. 바로 예를 들어서 쓰러졌다 만약에 실수로 만약에 때려서 싸우다가 때려서 누구나 실수는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수로 때려서 만약에 의식을 잃었다면 저때 했었어야 되는 상황은 사실 119에 빨리 신고해서 응급처치를 받게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차적인 어떤 폭력도 대단히 잔인했고 그 이후에 어떤 그런 범행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피해자가 혹시라도 살 수 있었을 그런 이제 시간을 또 놓친 어떤 그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정도가 되면 이 정도로 사람을 때리고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대로 내버려둔 죄, 이거를 바로 법률적으로는 미필적 고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행위를 해서 사람이 죽으면 이것은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뭐 폭행치사나 상해치사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피해 여성의 가족이 절절하게 이야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저 정도 사건이면 죽을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저렇게
잔인하게 폭행을 해서 결국 죽게 방치했으면 이건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가 적용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피해자의 유가족 입장인데 네. 지금 진행된 상황은 어쨌든 상해치사, 다시 그렇습니다. 말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로 상해를 가했는데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을 한 그런 사건으로 좀 치부가 돼서 예. 좀 옆에서 지켜본 입장에서는 대단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심 판결은 상해치사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7년이 나왔어요. 7년이 나왔기 때문에 7년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왜 상해치사로 됐습니까? 살인죄가 아닙니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살인죄로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을 이제 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죄로 유죄가 선고되려면 결국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에 대한 입증은 너무 명백하니까 네. 결국은 재판에서의 쟁점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될 것이고.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그렇죠. 됩니다. 네. 그런데 그 고의에 대해서 이제 피고인 측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죠. 죽일 의사가 아니라 나는 때릴 의사만 있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살인, 미필적 고의 부분에 대한 입증이 안 되면 혹시라도 무죄가 선고될 수 있어서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을 했고 그렇게 되니까 상해치사는 명백하잖아요. 때린 것도 명백하고 결과적으로 사망한 것도 명백하니까 이제 유죄가 선고가 되는데 이게 안타까운 것인 게 이제 상해치사 제가 지금 양형 기준표를 보고 있거든요. 양형 기준표 이제 폭력 범죄 양형 기준표를 보면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기본 양형 구간이 3년에서 5년이에요. 그리고 가중됐어요. 그리고 네. 가중 구간이 4년에서 8년. 그러니까 지금 7년 선고된 거는 이제 이런 폭력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을 한 사건. 근데 기본 구간에서 한 번 가중됐을 때 바로 4년에서 8년 구간에서 그냥 선고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유가족의 주장처럼 만약에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로 만약에 적용이 돼서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면 살인범죄 양형 기준이 적용되고 이 경우는 기본 구간이 10년에서 16년. 한 번 가중하면 15년 이상 무기징역도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어서 과연 어떤 것이 보다 그런 죄형 법정주의, 다시 말해서 죄와 형은 법으로 정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죄와 형은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20대의 꽃다운 청춘이 사망을 한 사건에서 그 가해자에 대해서 7년의 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과연 저지른 범죄와 균형 있는 처벌인지에 대해서 좀 법원이 좀 무겁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건 사고 소식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